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상급 건강사정 두 번째 시간으로 건강력 사정, 신체 검진 및 기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챕터 2, 4, 23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20분 정도로요. 한 편은 20분으로 총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편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건강력 사정과 그 속에 포함된 통증 영양 사정에 대해 학습합니다. 건강력 사정을 포함한 통증 영양 사정은 임상에서 간호정보조사 시에 함께 사정하는 내용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익숙한 내용이지만 간호정보조사 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건강력 사정을 알고 건강력 사정을 수행할 수 있다. 건강력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정하면 되고 나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력 수집입니다. 책의 챕터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력이 무엇일까요? 제목에 쓰여진 건강력의 영어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 읽었죠? 건강력은 영어로 말하면 health history, 즉 대상자의 건강 역사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과거, 현재를 건강력이라고 지칭하는데요. 그러면 간호사가 이 건강력을 왜 얻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었죠. 건강 사정을 배우는 이유. 중요한 부분이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간호사가 되어 수행하는 간호는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맞춰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실무 방법인 간호 과정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 간호사인 우리는 일련의 간호 과정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뺄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간호 실무 표준인 간호 과정의 시작이 바로 여기 보이는 간호 사정입니다. 이 간호사정은 건강력 수집, 신체 검진, 다른 의무 기록 자료 검토, 결과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건강사정을 야무지게 쓰는 것입니다. 건강사정의 요소로 건강력을 수집하고 앞으로 배울 신체 검진 방법으로 대상자를 사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건강력 자료 수집의 목적입니다. 대상자로부터 건강력 자료 수집을 하여 주관적 자료를 얻은 다음 대상자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급성기 건강 문제 해결, 만성 건강 문제로 인한 대상자의 여러 한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건강력 자료 수집은 주로 면담 혹은 문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료 수집을 잘하려면 면담을 잘해야겠죠? 이제 면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면담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면담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요. 면담을 위해 갖춰야 할 것, 대상자 관련된 변수, 면담의 기술, 면담을 방해하는 요인, 그리고 검사자가 가지고 있는 면담의 장애 요인, 가장 중요한 면담 중 어색한 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은 건강력을 수집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목적은 대상자가 걱정하는 건강 문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 질병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면담 양식을 사용하면 자료 수집의 질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문진에서 대상자에게 건강력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데요. 그런 질문은 예, 아니요 이런 단답형으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지는 건강력을 수집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문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는 보조 자료일 뿐이어서 면담이 꼭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면담의 단계입니다. 면담은 전형적으로 소개, 대화, 요약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요. 책의 박스 2-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개 단계에서는
먼저 검진자 자신을 대상자에게 소개하고 치료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설명하게 됩니다. 소개 단계에서 첫인상이 결정되고 대상자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자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몸동작, 외모,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대상자를 지칭할 때는 할아버지, 어머님이 아닌 누구누구님, 전미선님, 김재영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면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면담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대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화 단계에서는 대상자 중심으로 대화를 하면 됩니다. 검진자의 역할은 대화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대상자인데요. 이때 대상자가 많은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요약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을 대상자와 함께 요약하는데요. 대화를 종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고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질병 치료와 관련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게 됩니다. 대상자와 함께 건강 문제의 이해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면담이 끝나게 됩니다. 성공적인 면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자의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전문가적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면 대상자와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라포는 대상자와 검사자 간의 신뢰입니다. 라포를 얻었을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고요. 앞으로 진행할 치료에 대상자가 협조적으로 순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치료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은 정보 교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상적인 면담 장소는 외부의 방해가 없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으며 검진자, 대상자가 면대면으로 앉을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방입니다. 아무도 없는 검사실이나 1인용 병실이 좋겠죠. 다인실인 경우에는 커튼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산만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담 동안 대상자는 신체적으로 편안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검진자와 대상자는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눈 맞춤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진자의 전문가적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첫인상은 단정함이 좌우하게 되는데요. 지나치지 않은 옷차림과 깨끗한 손톱, 차분한 머리 스타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인 기술도 면담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이지만 따뜻한 태도를 취하면 되고요. 너무 경직되거나 형식적인 태도는 대화를 방해하고 그렇다고 너무 일상적이거나 느슨한 태도를 보이면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대상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관심을 보이면 됩니다. 대상자를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비언어적 행동도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하는 말에 놀라거나 웃거나 찡그리는 등의 과도한 반응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검진자는 잘 듣고 기록하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면담을 진행할 때 대상자의 나이, 신체, 정신, 정서 상태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신체나 정서 상태가 불편한 상태에서 면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진자의 판단에 따라 딱 필요한 질문만 하고 추가 질문은 나중에 시행하도록 합니다. 검진자가 대상자를 만나서 자기소개도 했고, 라포도 형성했고, 면담을 위한 환경도 모두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제 면담을 수행해야 할 텐데요. 면담을 수행할 때 쓸 수 있는 기술인 질문, 정보 수집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기술입니다. 대상자에게 정보를 얻고 말을 경청하는 기술은 검진자에게 필수적인 능력인데요. 질문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전문 용어나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말로 표현하도록 하고요.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검진자가 매일 물을 몇 컵 드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상자가 조금만 마셔요 라고 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이 참 애매해요. 사람마다 조금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대상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인가요? 3컵, 4컵, 5컵이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또한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을 들은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성생활이나 가정폭력, 술이나 마약 사용 등과 같은 민감한 질문을 할 때에는 미리 언지를 하거나 혹은 대답에 무엇이든 나는 허용적이다 라는 태도를 언지해 줍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물을게요 라고 미리 언지하거나 누구누구님 또래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누구누구님은 성에 대해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대상자가 검진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쉽게 대답해 주면 되고요. 심층적이거나 필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질문의 종류입니다. 질문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지시형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은 개방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은 자유롭고 편안한 대답을 원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대상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속도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는 질문의 내용은 대상자의 건강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자신에 대해 더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느끼세요? 오늘 몸이 좀 어떠세요? 라고요. 개방형 질문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대상자가 질문의 내용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검사자가 질문의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고요. 또한 대답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폐쇄형 질문은 단답형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숨이 찹니까? 자주 멍이 듭니까? 한두 단어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은 복통이 찌르듯이 아픕니까? 둔합니까? 그냥 아픕니까? 라고 대상자가 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도 폐쇄형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폐쇄형 질문은 정보 수집에 유용하고요. 단점으로는 대상자의 언어가 아닌 검사자의 언어를 묻는 것에 검사자의 언어로 묻고 대상자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방형 질문과 그래서 혼합하여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시형 질문입니다. 지시형 질문은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코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약을 먹고 머리 아픈 것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신체 기능을 조사할 때 그래서 유용합니다. 앞에서 질문의 기술과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검사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정보 수집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 기술은 검사자가 대상자가 얘기해주는 것을 듣고 반응해주는 리액션 기술입니다. 이 정보 수집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 경청이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비언어적 행위까지 주의 집중하는 것인데요. 대상자가 말하는 것과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미묘한 세부 사항에 집중하면서 신체 언어와 얼굴 표정까지 함께 관찰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대답하는 동안 다음 질문 생각하거나 대상자의 대답 내용을 예측하는 행동은 적극적 경청을 방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촉진입니다. 촉진은
음, 맞장구이죠. 대상자에게 말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말이에요. 대상자가 말을 할 때, 아, 그래서요? 네, 그 다음은요? 하면서 머리도 끄덕여주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대상자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행동도 촉진의 한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명료화입니다. 명료화는 말이 안 되고 애매하고 불분명할 때 뜻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기술입니다. 거의 잃어버릴 뻔해서 너무 화가 났어 라고 하면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잃어버리진 않았다는 걸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등의 명료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대상자가 말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해주는 것을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말한 내용을 검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누구누구님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배가 아팠다가 음식을 먹으면 아픈 게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재진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영은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재진술은 대상자의 말을 검사자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반영은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대상자의 언어를 사용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대상자에게 추가 설명을 부탁할 때 사용하는데요. 일어났을 때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럴 때 검진자가 기분이 안 좋았다고요? 대상자가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에 앉아 있어야 했지요. 라고 추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면입니다. 직면은 대상자의 말이나 모습, 정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잘 모르겠네요. 다이어트를 하고 일주일에 3회 운동을 했는데 지난번 반문 때보다 체중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진자의 목소리인데요. 비난하거나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혼란스럽다거나 혹은 잘못 알아들었다는 목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정보를 통해 얻은 결론을 대상자에게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검진자의 해석을 들은 후 대상자가 맞다고 확인을 해주거나 부정하거나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볼게요.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 주에 운동을 하셨을 때는 근육 긴장이 없었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환경이 불안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라고 묻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요약은 면담 내용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말을 횡설수설하거나 순서대로 내용을 말할 수 없을 때 유용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이 8가지 기술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정보 수집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두 다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정보 수집의 방해 행동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은 면담이나 자료 수집에 방해가 되고 대상자, 검진자 관계에 라포가 깨지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잘 모르는 의학 용어나 약어를 사용하면 방해가 됩니다. 연화곤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우선 이해하기가 힘들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기도 요청하기도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집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의학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쉬운 말로 삼키기 힘든 상태, 중풍, 심장 발작 이런 단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판단의 표현입니다. 검진자의 가치관이 질문에 반영되어 있으면 항상 방해가 됩니다. 정기적인 유방 촬영하고 있죠?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전에 유방 촬영하였다면 마지막 검사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전자와 같은 질문은 대상자로 하여금 질문자의 가치관에 따라 대답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왜 요방 촬영을 하지 않았는지 방어해야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데 끼어들기입니다. 대상자에게 말을 끝내도록 허용하고 성급하게 대상자의 말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검진자의 말이 대상자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또한 대상자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질문의 기술 중에 있었죠.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그 다음 질문을 한다. 근데 말하는데 끼어들지 않기가 제일 사실 어려운 행동이에요. 안 하는 게. 대상자는 검진자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데 검진자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으니까 얼른 필요한 것만 듣고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연습해 두는 게 유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압적인 태도입니다. 위압적인 태도는 검진자가 대상자에게 누구누구님에게 무엇이 좋은지 제가 잘 알아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상자는 위압적인 태도를 가진 검진자를 점점 하게 될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건강의 최종 책임자는 항상 대상자 자신이란 사실을 상기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진자의 충고나 교육을 따를지 무시할 것인지는 대상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다음으로는 왜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받으면 위협적으로 들리거나 방어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물으면 마치 잘못을 추궁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왜 항생제를 다 먹지 않았나요? 보다는 처방약 몇 개가 약병에 남아있는 것을 봤어요. 항생제는 다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용한 면담 중 어색한 순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면담 중 어색한 순간이 참 많죠.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인데요. 개인적으로 대상자가 검진자에게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대답하면 대상자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나 쉬는 날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같은 것은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기에 말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대화는 대상자와의 관계를 개선시켜줘서 검진자에 대한 신뢰도, 즉 라포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면담 중 어색한 순간 두 번째, 침묵입니다. 조용하면 어색하죠. 이런 어색한 순간에는 무언가 설명이나 질문으로 침묵을 깨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용한 순간이 대상자가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거나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침묵이 유용할 수도 있으므로 검진자는 침묵에 대해 좀 더 편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같이 기다려주는. 대상자는 면담 동안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그 감정을 당연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허용되어야 하고요.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휴지를 주며 울어도 괜찮다는 표현으로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상자가 울음을 멈추고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같이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울면 그 주제를 다음으로 미루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게 되면 대상자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치료적 관계를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검진자와 대상자가 면담하다가 대상자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요. 화를 내는 이유를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검진자의 치료적인 태도입니다. 감정을 씻지 않고 화가 나 보이시네요.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화가 난 건지, 검진자에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다른 대상이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나게 한 대상이 만약에 따로 있다면
대상자가 그 사람과 적절한 태도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율해 줘야 할 거고요. 검진자에게 화가 났다면 느낌을 왜 어떻게 화가 났고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화난 이유가 적절하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고요. 화난 감정이 누그러진 후에 면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다른 검진자를 원한다면 검진자의 를 바꿔주는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 경우들에는 면담이 방해가 됩니다. 너무 말이 많은 대상자인 경우에는 너무 말이 많아서 면담하기 어려운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한 분이 편찮으셔서 배가 아파서 아프다고 하신 호소로 주호소로 입원을 하셔서 이제 건강력을 사정하는데 언제부터 배가 아프셨어요? 라고 묻는데 80세 넘은 할머니가 아기 때서부터의 병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세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다가 유지를 잃거나 현재 문제랑 관련이 없는 얘기들까지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로 하여금 면담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폐쇄형 질문이 면담의 방향을 다시 짚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호자나 다른 사람입니다. 병원에 올 때 보통은 대상자 혼자 오지 않고 주위 사람이랑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같이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관계를 추측하지 말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이 부모나 어른과 함께 온 경우에는 질문에 보호자가 아동 대신 대답하고요. 성인 대상자가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다면 같이 온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신체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동도 아동이 대답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아동이 직접적으로 대답하고 추가 설명은 보호자가 해주는 식으로 합니다. 가끔 보호자가 오히려 면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배우자, 친구가 대상자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을 하는 거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가끔 남을 통제하려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행자가 대답한 정보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고 대상자에게 따로 이게 맞는지 그때 그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대상자 대신에 근데도 계속 대답을 하려고 하면 대상자에게 직접 대답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면담이 끝날 때까지 동행자분을 나가 계시라고 면담의 환경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언어 장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언어가 다른 대상자를 만나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말을 왜곡할 수 있는 가족들보다는 성별이 같은 통역자가 더 유익하고요. 또한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면 더욱더 통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역을 이용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면담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 명심해 두고 면담 시간을 조율해야 될 거고요. 중요한 정보에 중심을 두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진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대상자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검진자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상자의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는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적 능력은 다른 문화권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화적 역량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이전 세대로부터 내려온 경험, 믿음, 가치관을 물려받은 하나의 개인으로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나 민족에 따른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같은 문화권이라고 해도 세부 문화 집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개인이 존재합니다. 대상자한테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그들 문화권의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검진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력 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면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2편에서 다시 만나볼까요? 2편에서는 건강력과 그 다음에 건강력 사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